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TV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1940년 6월까지 너무나도 잘 나가던 히틀러. 그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왜 그는 잘 나가다가 몰락했을까? 히틀러의 승리와 패배. 승리와 패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원전 400년경 중국의 유명한 전략가였던 손자. 그가 말한 대전략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전략. 손자가 제시하는 최고의 전략은 강한 자를 피하고 먼저 약한 자를 공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돌프 히틀러가 동양의 손자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기 시작한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이 7년 동안 히틀러는 바로 이 전략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강한 세력을 피하고 약한 세력을 선제 공격하라. 철저히 이 전략대로 움직여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1933년에 1월 수상으로 취임했고 2달 후에는 총통이 됩니다. 바로 그해 말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1934년에는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기 시작했고 1935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징병제도를 도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1936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비무장 국경지대로 정해진 라인란트를 장악합니다. 1937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선포한 후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체인벌린과의 뮌헨 회담, 영국,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할양 제의를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1939년 3월에는 체코 영토 일부를 점령합니다. 불과 6년 만에 이 모든 일을 거침없이 해낸 히틀러. 사실 히틀러가 손자의 전략대로 하는 이 시기 동안에 유럽의 약소 국가들을 하나씩 습수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프랑스라는 강적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강적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또한 당시 유럽의 맹주였던 영국을 대륙에서 완전히 내쫓아서 영국 본토로 보내버렸죠. 하지만 1940년이 지나고 히틀러는 자신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줄 이 위대한 전략을 버리고 1941년 6월에 막강한 소련의 정면 공격을 가함으로써 영국,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강화할 시간을 주었고 그 결과 자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40년 6월 여름 히틀러의 그 승리의 나날까지 히틀러가 유지해왔던 필승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강자를 피하고 철저하게 약자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왔을 때 히틀러에겐 승리의 영광뿐이었고 그때까지 너무나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러나 히틀러는 갑자기 프랑스 점령 후부터 이 원칙을 버림으로써 서서히 패망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점령 후에 히틀러가 계속 해오던 대로 간접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즉 다시 말해 약자를 먼저 공격했더라면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프랑스 점령 후에 영국과 소련에 대해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간접 공격 방법을 택했더라면 2차 대전의 최종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히틀러는 2차 대전의 최종 승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적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라.
이 대전략을 초반에 쭉 실천해 왔듯이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0년 6월 여름 승리에 취한 히틀러의 가장 위대한 승리, 프랑스가 점령된 후에 히틀러의 생각을 영국이나 소련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돌려본다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보호할 수 있는 병력은 당시에 영국군 1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군은 그때까지 한 번도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군대가 12개 사단이나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이탈리아 합동으로 이 병력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다면 영국 해군은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개 사단이나 쌩쌩한 부대가 있었다면 이탈리아와 함께 북아프리카를 완전 장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롬멜은 한두 개 사단으로 거의 이집트까지 진격했기 때문이죠. 독일이 북아프리카를 완전 장악한다면 영국군은 인도와 자국을 지키기에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태여 독일이 배틀 오브 브리튼을 통해서 막대한 공군력을 희생할 필요도 없이 영국은 2차 대전에서 주요 역할을 못했을 것이고, 자국만도 지키기 어려운 영국이 미국과 함께 유럽 대륙에 상륙할 기지 역할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소련 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중동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을 격리시켜 영국의 인도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터키 또한 독일의 동맹국이 되거나 최소한 독일군이 지나갈 통로는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를 장악을 하고 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을 하고, 터키에서 바쿠의 유전지대죠. 소련의 코카서스 지역 유전지대. 독일의 소련 침공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유전지대 확보였는데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이 유전지대까지 확보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이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고생하면서 이 코카서스로 내려올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코카서스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무식하게 육로로 소련을 공격해서 스탈린그라드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를 필요도 없이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적을 우회하라. 그리고 약한 곳을 먼저 차라. 이 전략대로 북아프리카 수에즈 운하를 장악했다면 소련, 영국을 굴복시키고 거기다 석유 자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던 히틀러. 그러나 이 사실을 히틀러는 까맣게 몰랐고, 자신의 초반 승리의 이유가 손자의 위대한 전략을 실천했기 때문인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손자의 말대로 강한 적은 직접 치지 말고 간접적으로 약한 곳부터 치라는 말대로 북아프리카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한다면 영국, 소련을 힘들이지 않고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히틀러는 몰랐던 것입니다.